자, 오늘 다세대인데요. 기본반이다 보니까 주택을 위주로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주택도 요즘은 주임법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게 있어요. 오늘 옥션 것만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옥션 것만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듣는 분들은 조금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옥션, 이게 지지 옥션 내용이에요. 옥션 한번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이게 주택이에요. 기본반이다 보니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또는 부합물에 관련된 미허가, 미등기 모허 건물, 이런 걸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하면 좋긴 한데, 지금, 그때는 심화반에 가서 제가 또 요런 무료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할게요. 오늘 자주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심화반 마지막에, 오늘 강의 마지막에 심화반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미리 사전에 좀, 어떤 걸 배우는지를 좀 아시면은 심화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시고. 자, 아무튼 제가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발 5개월만 좀 인내를 가져 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기본반 2달 정도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시작 안 한만 못해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만 있기 때문에 기본반을 이 2달을 꼭 시작하신 분은 심화반까지만 하시면은 분명히 중수급은 넘어섭니다. 중수급은. 물론 복습을 전혀 안 하시고 이러면은 머리가 아주 컴퓨터이신지 않으신 분은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늘 5개월만 인내 가져달라. 기본반 마치고 심화반 마치면은 분명히 스스로 경멸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그만두시라 해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운전사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 그런데 기본반을 마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PPT로 이거는 지금 옥션 저거지만은 기본이든 심하든 강의는 PPT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글자 크고 글자도 몇 글자 안 되는데 전부 제가 말로 채워 넣거든요. 근데 그게 글쎄요, 저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마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이 안 돼. PPT 프린트한 거 가지고 복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스크린 하시고 진짜 복습은 책을 하세요. 책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책에 5편을 적혀놓고 1편부터 4편까지만 반복해서 두세 번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중수급 넘어섭니다. 심화반 마치면 중수에서 거의 고수 가까이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해요. 그리고 나서 학원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원에 여기 스터디반 또는 동호회 이런 것들이 형성될 거예요. 그럼 그때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독불장군이 없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생시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무료 특강 시간에 자꾸 기본 강의 또는 심화반 때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자,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세대인데요. 기본반이다 보니까 주택을 위주로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주택도 요즘은 주임법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게 있어요. 까다로운 게 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두 번째 거는 까다로운 거예요. 두 번째 거. 금액도 높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인데 그것도 저기 지방이에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오늘. 근데 구미에 뭐 그런 게 나와? 권리 분석이 그렇게 까다롭게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끔가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안양에 나왔던 물건인데요. 요거는 다세대예요. 요 이제 이 3층 302호 의왕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보통 이 옥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지 옥션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지지 옥션의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게 가장 좀 앞서 있어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좀 철저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 달에는 옥션 1 보다가 지지 옥션을 바꿨는데 또 뭐 미수고 자꾸 접촉이 와요. 이것저것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이 다세대고 강제경매 신청 들어온 거예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구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우리 민사집행법상 항상 강제집행을 우선합니다. 강제집행 중심으로 하고 임의경매는 강제집행에 없는 부분만 강제경매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임의경매는 임의경매 규정이 없는 거는 강제경매를 준용하도록 됐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1억 9,500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개시일, 이거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우선 변제와 늘 관계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저는 표현해요.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만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근데 한간에 그걸 몰라요, 잘. 놓친다고. 그냥 대항력만 갖추면은 최우선 변제 받는 걸로 착각한다고. 그건 권리분석 50점짜리예요. 이거는 최우선 변제. 변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또는 대항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종기일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배종기일 늘 요 두 가지를 배종기일은 배당 요구를 민사집행법상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면 148조에 나오는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면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국가의 형벌권이든 세무서에 세금 안 내고 하는 그저거든 내 교통사고 가다가 과태료 처분받은 거든 전부 국가고 뭐 없어요. 민사집행법은 개인의 사적 권리를 실현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국가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인하고 똑같아요. 이코로. 국가는 개인이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이에요. 아셨죠? 개인입니다. 그렇게 국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거 두 개를 주의해야 되고, 눈여겨볼 건 다른 거는 이게 물건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 면적이 얼마인가, 건물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40평방미터예요. 12평이에요. 입찰, 이런 거 최저가는 이제 51%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번 입찰 기일에 51%대, 몇 번 유찰이 됐죠, 그죠? 51%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왕은 이게, 안양하고 서울 쪽은요, 20% 많아요. 평택 30%에. 한 번 유찰되는데 30%씩 다운된다고. 근데, 여기는 아마 20% 다운될 거예요. 서울도 20%예요. 그건,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극히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다시 보기를 하고요. 자, 권리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요 두 개, 요런 거, 51%대 있구나. 감정가가 얼마구나. 다세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면적,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 분석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12? 오늘 며칠이죠? 어제래요? 어제 이제 기일이 있었네요. 그죠? 안양에서. 자, 넘어가 볼게요. 권리 분석. 자, 이게 지지 옥선의 구조는 이쪽이 물건 분석을 위한 저거예요. 물건 분석과 그 물건이 위치해 있는 지역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요거 보시면은 좀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저거 주소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물건에 관한 것들이고, 물건. 대지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뭐, 그죠? 방이 2개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죠? 예, 승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요때 받았고, 뭐, 보존 등기를 요때 했고, 요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한번 보시면은, 경매가,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매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은, 부동산 관련 법령을, 중개 관련 법령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중개사가 돼서 중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개업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종이 경매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고수가 되려면은 나중에 중개 실무반에 제가 아직은 지금 반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경매에 있어서 날개를 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인근에 무슨 뭐 도로가 어떻고 뭐 도로가 몇 미터 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난방이 어떻고 여기서부터는 자, 도시지역이라고 나오죠? 국토계획법이잖아. 그죠?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네요. 가축 사육 제한지. 요거는, 예, 가축, 관련 법령이고요. 대기관리권역.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특이한 것들은 주택이 이미 지어져 있잖아. 사용 승인 나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이걸 내가 나중에 팔거나 상가 건물을 하면 유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용도구역 지역 지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달라. 가치가. 그래서 요 보면 쭉 나오죠. 요 대기환경구제, 뭐 도시교통 정비지역, 과밀 억제권역. 뭐 이런 식으로 배수구역. 이 주위가 조금 낮은 지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배수구역. 그러면은 여름에 홍수 나는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물건 분석의 주위 환경까지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밀, 배수구역, 그 다음 하수 처리구역. 이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조금 낮은 지역이네. 그죠? 뭐 저류지 시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강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자, 어쨌든, 요런 것 쭉 한번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가격에 관한 거예요. 가격이 감정가, 처음에 2억 4,300만 원에, 감정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경매 진행 과정이에요. 요걸 1번, 처음에는 유찰되고, 두 번째, 20%네요. 그죠? 안양이 거의 서울에 가까워가지고 20% 하고 있을 거예요. 20% 유찰,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매각이 됐네요. 박모씨 일명이 들어가서 요거 80.25%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아까 분명히 앞에서 봤는데 51% 그죠? 보셨죠? 요 앞장에 51%인데 왜 이 사람이 80.25%를 썼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도 아까 이거 오늘 만들었어요. 오후에 만들면서 얼핏 한번 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 권리 분석 들어갑니다. 요거는 임차인이야, 임대. 요거는 임대차에 관한 거. 임대차는요, 채권이잖아요, 채권. 임대차 계약, 채권이야. 채권인데, 이게 변신을 하면서 물권화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임법과 상임법이 특성이에요. 그게 채권인데, 채권이 물권화 되는 거예요. 물권화 된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임차인에 관한 거. 박성조라는 사람이, 전입을 언제 했고, 전입 확정 배당 거주, 점유. 저는 이렇게 항상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서울서 경매를 하면서 딱 물건을 보는 순간, 임차인은요, 전입 확정 배당 점유. 전입 확정 배당 점유 딱 바로 꺼버립니다. 바로 꺼버려. 이 사람, 전입이 요거는 대항력 문제잖아요. 그죠? 대항력. 점유 플러스 전입, 주민등록.
주민등록, 점유, 우리 기본반에 하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점유,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점유했다는 얘기예요.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주민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0년 3월 9일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쪽에.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말소 기준권리, 제가 지금 요 말소 기준권리하고 친절하게 이거 좀 말풍선을 달아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말소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라는 것은 음미를 한번 해보십시다. 말소 기준권리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이 3가지 대원칙이 있다 그랬죠? 잉여. 경매를 신청하려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인데 남는 건 10원도 안 남는데 경매 신청하면은 네가 사라.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안 사면은 남을 만큼 써라. 안 사면은 법원에서 직권 취소해 버립니다. 그게 잉여주의예요. 잉여주의. 남아야 돼요. 안 남는데 청구를 해가지고 경매 신청해가지고 채무자도 고생시키고 채권자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법원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거기 집행관 이런 사람들이 그거 매달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안 남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아야 돼. 그래서 그게 잉여주의인데 그 잉여주의에 입각하거나 인수 또는 말소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요.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권리, 대항력을 갖췄거나 순서가 빠르다. 그죠? 빠른 권리, 대항력을 갖추거나 빠른 권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낙찰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렇게 빠르거나 대항력을 먼저 갖춘 권리는 인수해라 이 말이야. 낙찰 받은 사람 네가 인수해라. 배당해서 모자라면 네가 인수해란 말은 당신이 낙찰자가 낙찰 금액으로 썼는 금액 말고 우수로 다른 거 더 돈을 더 사적으로 더 내어서 거기 대항력을 갖춘 권리와 더 빠른 권리를 당신이 갚아라 이 말이에요. 채무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채무자 아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데, 자, 인수를 하거나 인수하는 권리 이 2가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소 기준 권리가 가장 빨라.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권리들은 전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소멸주의, 말소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제소주의라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제거해서 소멸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통칭을 하십시다. 말소 기준 권리. 자, 우리 민사집행법이 잉여주의, 인수주의, 말소주의 셋 중에 하나에 딱 걸린다. 그래서 여기는 인수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제가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가압류, 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예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순간 압류 및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그래서 압류의 처분 금지호 때문에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물론 저당권도 됩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그런데 한간에 저당권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저당권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관한 법률 13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해서 저당권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담보가등기 전세권. 자, 전, 요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착착착착 나와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자, 이 중에 근이 있네. 당첨, 나왔네. 그죠? 이거는 소유권이고, 소유자가 김석진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나왔네. 그럼 오정자 씨,
옷이 같은 으로 돼 있네. 자, 얘 어쨌든 딱 나왔잖아요. 제일 빠르잖아. 그 앞에 이보다 근저당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없잖아. 대항력을 갖췄거나 딱 빠른 권리가 있으면은 뭐라 그랬죠? 인수주의에 의해서 인수해야 돼, 낙찰자가. 근데 인수할 게 없어.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세 번째, 우리 민사집행법의 대원칙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말소주의에 의해서 싹 말소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쫙 일단 말소돼 버려. 전부 싹 지워져 버린 거야. 낙찰을 받아가지고 촉탁 등기 하나 하면요, 이거 지워지는 권리 쫙 써가지고 아주 쾌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거 제일 쾌감이 느껴. 쫙 지워지는 거. 쫙 지워지고, 전부 지워져. 얘는 말소기준 권리니까 당연히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어. 뭐, 등기 권리에는, 등기된 권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뭔다?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어서 옵시오야. 담보 물건에서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는요, 은행에 대출 받는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용 대출이 아니라 담보 대출, 담보. 순수한 담보 대출, 순수한 담보 대출. 1순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찰 받았을 때는 경매를 하는 거는 좀 대출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딱 찾아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쫙 사라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얘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세트로 말소 기준 권리 말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줄여서 그냥 최기라 할게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그 말은 뭐냐? 글자 그대로 최우선 변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소액 보증금에 얼마의 소액 보증금을, 그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고 지금 달라요. 소액 보증금 금액이, 보증금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 여기 제가 갖다 놨는데, 오늘 뭐 아마 준비를 못할까 싶어요. 제가 수업 중에 요거는 표를 내드려요. 요 표에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작된 날짜하고 끝나는 날짜를 쫙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착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임차권이 있는 주택에 관한 또는 상가에 관한 권리 분석할 때는 항상 옆에 놓고 있어야 돼요. 절대 독불 작업 없습니다. 이거 안 보고 하면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와는 달리 최우선 변제, 다시 말해서 소액 변제 금액을 어느 요 표 중에 1번, 1구간, 2구간,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준 권리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그럼 여기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의 종류를, 이것도 왜 하라 그랬죠, 제가? 네? 확근담조, 확정 일자부, 근저당권. 그죠? 담보가 하든지, 전세권, 확근담전. 아까 가강근담전처럼 확정일자부 임차권, 근저당권, 담보가 하든지 전세권. 이 네 가지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예요. 요 네 개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어요. 배당표 작성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 생겨납니다. 그래서 얘가 골치 아픈 거야, 얘가. 근데 한간에는 이걸 몰라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뭔지를 몰라요. 다른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의, 경매 업계에 그만큼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매를 전공을 했으니까, 부동산학 경매 전공을 했으니까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최우선 기준 권리를 몰라가지고 뭘로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가지고 해버려요, 밖에서는. 70점 맞는데 3점은 틀려. 전혀 틀려. 안 돼요, 이거. 법원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서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란 말은 안 써요. 그냥 시행령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행령이
유효기간, 시행령 유효기간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소액 변제 금액, 소액 변제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원에서는. 법원 실무 제요라든가 법원 실무 서식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간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법 쪽에 그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매 시장이 엉망입니다, 지금. 학원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엉망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엉뚱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늘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부터 바로 알고 바로 잡지 않고 경매를 하면은 늘 낙찰받았다가 재경매 나와요. 재경매. 늘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운 대로 했는데 진짜 전문가 만나니까 야, 그 권리 분석 잘못했어. 너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에 그런 게 있거든? 그럼 난 처음 들어보거든? 학원에서 그러면 안 하던데요? 학원이 뭐 신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원도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른 학원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소 기준 권리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자, 아까 가간금단전이었죠? 가간금단전, 금담전 세 개는 중복되지만은 요거는 다르잖아. 아까 가간금단전이 확정일자나 임차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라요. 자, 여기서 이 사건에서 보세요. 요거는 아까 말소 기준 권리였죠? 확정일자부 임차권 요거 있잖아. 그죠? 전입 2020년 3월 9일 확정일자부 2020년 역시 3월 9일 전입을 2020년 3월 9일 하면은 주임법 3조 1항에 따라서 대항력은 이길 0시 이길 그 다음날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 9일이 아니라 3월 10날 0시예요. 3월 10일 0시가 확정일자도 3월 9일 받았지만은 저 확정일자는요 전입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전입이 3월 10일 0시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 발생.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2020년 12월 28일이죠? 제일 빠른 근저당권이.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2020년 2020 3월 10일이에요. 요거는 2020 12월 28일이에요. 누가 더 빠릅니까? 얘가 빠르잖아. 이 확근담전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예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그래서 얘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얘가. 요 박성조의 임차권이. 아셨죠? 그러면은 저 박성조의 임차권이 2020년 3월 10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 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제 7구간이 있는데 7구간에 효력이 발생되었다가 다음 8구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끝났던 게 언제냐면은 2018년 9월 18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21년 5월 10일 날 그 뒤에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2018년 9월 18일에서 2021년 5월 10일까지를 저는 편의상 7구간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얘가. 여기에 해당하면은, 자, 여기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자, 지역은금은 어디냐? 아까 의왕이었죠? 그죠? 의왕이잖아, 의왕시. 의왕시면은, 자, 서울특별시 아니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맞기는 맞는데, 가만히 있어. 의왕시는 과밀억제권역이잖아. 그죠? 오케이. 그죠? 있네. 과밀억제권역.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은 1억 원이에요. 1억 초과하면은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 10원도 안 줘. 소액 보증금 하나도 안 줘요.
그 사람이 좀 부자라고 생각했나 봐.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자, 의왕시에서 1억을 넘어가면 부자라고 생각했나 봐. 자, 1억 이하에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는다?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요거 최우선 변제. 그러면 얘가 1억 이하인데 얘가 얼마입니까? 보증금, 요거 1억 9,500이잖아. 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다시 말해서 임차인 중에서 부자인 거야. 그래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논리만 알면은. 자, 이게 심화반에 가면은 오늘처럼 이런 배당표 작성 방법을 꼬치꼬치 미주알고잘 하는데, 기본반에서는 제가 설렁설렁 권리와 권리 사이 이런 걸 기초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걸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인데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한번 깨보는 거예요. 말소기준권리 기본반 배웠죠? 최우선 변제 기본반 배웠죠? 그런데 이걸 실제 적용해서 이거 소액 우선 변제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당표예요, 배당표.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소액 보증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에 의한 소액 보증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 대상이 없다 보니까 우선 변제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아주 쉬워. 그냥 권리 설정 일자 순서 빠른 놈은 1등, 그 다음 빠른 놈은 2등 나열해버리면 돼요. 요거 보세요. 저당권. 얘가 빠르겠죠. 그죠? 얘가 제일 빨라. 아까요, 분명히 저당권보다 빨랐잖아요, 날짜가. 그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 날 효력이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임차인이라 그래요, 이걸. 더 빠른 임차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요거. 얘는 비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못 받지만은 대항력권을 갖췄잖아. 전입을 하고 이사를 해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있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낙찰자가. 이거 모르고 들어가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뭐 우리 학원에 나오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한간에 가끔씩 이 실수를 해요. 이런 실수를. 그걸 덜렁 썼다가 집 건물 좋다고 덜렁 썼다가 당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아까 근저당 이후로 전부 말소된다 그랬죠? 전부 말소야. 그러면은 얘가 1순위 1등으로 배당받겠죠? 그렇잖아. 얘가. 그리고 얘가 두 번째 근저당.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 쭉 밑으로 가압류, 압류. 얘는 가압류가 앞쪽에 나오면은 기본반 하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반에서 가압류가 맨 앞대가리 나오고 근저당이나 다른 게 나오면은 가압류의 절차적 상대 효술 때문에, 개별적 상대 효술 때문에 뒤 권리들하고 평등 배당, 안분 배당을 한다 그랬죠? 안분 배당을 하고 가압류 떨어져 나가고 나서 또 뭐 흡수 배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간은 왜 그래 하는지 몰라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래요. 처분 금지효. 뭐에? 압류의,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렇다고. 학설은 학설까지는 몰라줬습니다만 어쨌든 개별적 상대효술이 판례예요. 대부분 다수설 판례예요. 그 개별적 상대효술 때문에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 금지효 때문에 가압류 이 밑으로는 여부 안분 배당, 다시 말하면 평등 배당을 하는 거야. 어떻게 평등?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에 따라서 평등 배당, 안분 배당한다고.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2억이면 이 사람은 1에 1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가압류 이후로 적은데, 자, 권리분석 끝났고 배당표도 끝났어요. 요거는 벌써 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아까 낙찰자가 요 박모 씨가 요걸 인수해야 돼. 뭐를? 요거 1억 9,500만 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매각가를 1억 9,500만 원을 딱 썼잖아.
그죠? 이해가죠? 이 사람은 벌써 여기 이 사건을, 이 이론을 흔히 알고 있다는 얘기야.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보세요. 그러면 요 한 명이 짝들어 낙찰 받았는데 80%, 무려 80% 썼는데 이게 지금 51%예요. 이거 보세요. 최저가가 51%인데도 불구하고 80%를 왜 썼겠냐? 이 사람이. 어차피 1억 9,500만 원을 내가 인수해야 돼. 낙찰자가. 내가 떠안아야 돼. 떠안으니까 이것보다 적게 쓰면 어떻게 된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걸 인수해야 된다니까요? 그 밑으로 써봤자 어차피 이거 또 떠안아야 돼. 그러니까, 에이, 최소한 이 금액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0%를 썼던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조그마한 12평짜리, 12평짜리 다세대, 아마 조그마한 주택 같아요. 이걸 낙찰 받는데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왜 이래 됐다? 주임법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본 강의를 할 때 주임법과 상임법 때문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역을 81년도부터 쫙 풀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본반에 그 기억이 떠올라야 돼요. 기본반 들으신 분들. 그래서, 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때문에 그렇다. 주임법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기준권리, 소액 임차인 기준권리가 생겨난 거예요. 말소 기준권리는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91조 3사항에 나오는 거예요. 말소 기준권리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요놈이 전에는 없었어요. 주임법, 상임법 생기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81년도에 주임법이 만들어지고 2002년도에 상임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부동산 업계에는 모른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가 한심하다고 이 얘기하는 게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몰라요. 바깥 부동산 업계에서. 그 부동산 업계란 말은 꼭 공유주의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업계하고 모든 부동산 개발, 중개, 그 다음에 뭐 각종, 그죠? 뭐 관리, 임대하시는 분들 전부 포함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주임법에 나오거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상임법 14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로 달라요. 최우선 변제 기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박모 씨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건 분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는데 보세요. 요게 제가 추측건데 박땡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정보 때문에 딱 땡땡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과연 자 1억 9,500만 원을 낙찰을 받으면은 저기에 골분석 해놓은 거 볼게요. 이거 보세요. 요 1억 9,500만 원 보증금을 했으면 예상 배당이 이게 왜냐면 경매 비용 먼저 공제하고 뭐 이렇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쪽에 요 앞에 장을 제가 안 넘기고 할게요. 기억해 보세요. 요쪽 장에 1억 9,500만 원 있고 1억 9,500만 원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데 1억 9,500만 원을 썼잖아요. 2억 9,500만 원을 써 경매 비용이 적어도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정도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억 9,100만 원의 예상 배당액이야. 누가? 임차인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랐잖아. 대항력을 먼저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 대상이란 말이에요. 낙찰자 인수 대상이면. 낙찰자가 그래서 1억 9,500만 원을 썼고 비용을 공제하니까 요 정도가 돌아가는 거야. 요 정도가.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요거는 대항력이 있다면 맞아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저기에. 어디로 가 벌써. 그리고 일부 인수를 하는 거야. 여기, 아까 1억 9,500만 원이 안 되니까 요거 좀. 그렇죠.
요거 배당을 이 사람이 원래 1억 9,500만 원을 인수를 했는데 1억 9,500만 원을 다 못 받아. 먼저 경매 비용이 법원에서 먼저 인마이 포켓 해버리는 거야. 법원에서 벌써 석 달 끊어버린다고. 그거는 사실은 법원에 이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채권자. 경매 비용, 법원의 순수한 법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요거 1억 9,500만 원 썼지만 거기서 일부 떨어져 비용으로 나가버리니까 요 정도밖에 임차인이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임차 보증금이 1억 9,500이잖아. 그럼 거기 모자라는 만큼 임차인은 더 인수해야 돼. 더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임차인은 분명히 1억 9,500만 원 썼지만은 그까지 안 돼. 아, 임차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낙찰자는 1억 9,500만 원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요거밖에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요것과의 차액을 낙찰자가 더 주머니에서 더 내놔야 돼.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반에서 착실하게 들으시고 요것 정도 한두 개만 하시면은 다 이해가 와요. 단 지금 이해 안 오신 분은, 기본반 하신 분 중에서 안 오시는 분은 심화 과정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거 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면 심화 과정은 케이스를 자주 합니다. 사례를. 자, 그렇게 하고 요걸 이제 나머지 평가를 할게요. 요거는 임차인, 매수인이 임차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어이구. 예. 자, 임차권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임차인이 아니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1억 9,5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을 낙찰자가 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걸 가만히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전부 말소된다. 말소되는데 이 박성조 씨가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박성조라면은 요거는 의미 없는 임차를 했다. 임차권 등기를 또 했어요. 불안하니까. 여기에 전입신고 합격, 전입 확정, 배당, 점유까지 다 했어. 소위 4가지 세트. 전입 확정, 배당, 점유를 다 했어.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놔놓고도 불안하니까 2023년 올해 7월 14일 날 또 임차권 설정,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요 임차권 등기. 요 임차권이 임차권 명령에 의한 건지 아니면 민법상 임차권인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심화반에서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임차권도 똑같은 임차권이 아니에요. 보통 부동산을 하시면서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하고 민법의 임차권하고 혼동해요.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달라요. 95% 같은데 5% 정도 달라요. 그거를 우리는 경매에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민법의 임차권인지 요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인지를 여기서는 안 드러나잖아. 추측건데 아마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살고 있잖아. 보통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주임법에 따라서 이사를 갈 때 너 이사 가는데 보증금 주세요. 그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거든?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해가지고 임차권 판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때려. 그러면 그 명령을 가지고 등기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간다. 그 이유는 이사를 가도 원래는 이사를 가면은 점유가 상실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대항요건이 상실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민법의 임차권하고는 달라요. 겁나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 사건은 분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또 오늘 더 어려운 사건이야. 골치가 좀 아픈 사건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요거는 정신 진짜 바짝 긴장해가 한번 들어보십시다.